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보실까요? 예, 저 오른쪽 하겠습니다. 왼쪽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먼저 그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께서는 실은 답안을 다 쓰실 수 있는 능력이 되세요. 예, 이게 특히나 우리 이제 기술사 학원에서 어찌됐든 간에 강의를 듣고 최소한 2번 정도는 들으신 분 같으면은 예,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 분들 중에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를 볼 수 있냐면 대부분 다 못 쓰세요. 책에 뭐가 있었지? 아, 내가 이거를 잘 보지는 못했는데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시고요. 다 알고 쓰는 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왜 못 붙느냐라는 걸 보시면 너무 책에서만 답을 찾으시니까 그러세요. 실은 현장에서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그 시방 기준을 달달달 외우는 기사를 뽑는 게 아니고요. 예, 기술사, 즉 전문가를 뽑는 거다 보니까 현장에서 내용을, 현장에서의 주안점을 생각하시면은 조금만 집중하시면은 경험이 없어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물어본 거를 잘 쓰시려는 노력을 하시고요. 자꾸 이상한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요. 물어본 거에 문제 존중, 문제 집중을 하신다.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그 공지사항은 식사를 하신 다음에 1시부터 시험을 보실 건데, 예, 이제 우리 수강증, 우리 이제 포커스 캠프 할 때 그 증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를 왼쪽에다가 놓고 해달라고 그 데스크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냥 그 도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요. 예,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예, 예, 저희 학원 아니신 분들도 가끔 적발이 되세요, 실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 있으니까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나가볼까요? 자, 흑마기 굴착에 대한 문제는 시험 문제 매번 나와요. 이거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매번 나와요. 흑마기 굴착에 대한 부분은요. 근데 이게 주변의 치마 또는 뭐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 수위가 높은 지역에서의 흑마기 공사 시의 문제점은 뭔가요? 문제점은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예.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그 막연하니까 뭐 직접적 문제, 간접적 문제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구조적 문제, 비구조적 문제도 할 수 있고 뭐 얘기를 하시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말고 문제점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문제점이 가장 크죠? 예, 집안 함몰이요? 그것도 좋고요. 또요? 보일링이요? 보일링도 좋고요. 왜냐하면 지하 수위가 높으면 보일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용을 접근하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으냐면 지하 수위가 높은 하고 질문 조건을 던져줬어요. 그러면은 문제점은 뭐냐면 지하 수위가 높게 유지할 때 문제점도 있어요. 근데 지하 수위가 급 강화할 때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수위가 높게 유지되면은 수압이 부담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벽체 문제가 많을 거예요. 즉 공사 내적인 문제가 많을 거예요. 벽체 변형이 많이 생기고 지보가 좌굴이 생기고 또요. 예, 지하 수위가 높게 유지하니까 굴착 바닥면에서는 보일링이 잘 생길 거예요. 수도차가 크니까. 맞나요? 근데 지하 수위가 급 강화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외적인 문제에 가까워요. 급 강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일링이나 뭐 내부 문제는 거의 없어지고요. 외부에서의 주변의 안밀치마, 함몰, 부등치마 여러 가지 주변 문제가 귀결이 돼요. 근데 그거를 구조적인 어떤 구조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어요. 만약에 거기 식당이라고 하면은 우물이 고갈된다 하는 거고요. 거기 식물원이 있으면 식물이 가로수나 이런 식물이 고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지하 수위가 높게 유지될 경우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하 수위가 공사 중에 급 강화할 때 문제도 커요. 예,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는요, 현장 내적인 문제도 있고요. 현장 외 주변 구조물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지하 수위라는 얘기를 꺼낼 때는 어떤 키워드를 강조한다? 보일링 검토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집안에 대한 함몰 얘기를 하는데 집안 함몰은 지하 수위가 높게 유지되면 일어나는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 지하 수위 유동, 지하 수위 변동이 있어야지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수위가 급 강화할 때는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요즘에 집안 함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해요. 자, 집안 함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안 함몰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원인이 있다? 예, 공사장이 인근에 있는 경우하고요, 없는 경우가 있다. 공사장에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큰 문제예요. 터널 굴착이나 흑마기 굴착 하고요. 자, 대책은 4단계로 나눠요. 뭐라고 하죠? 예방, 대응, 대비, 복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을 내셔야죠.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는 거예요? 보일링이요? 그러면 보일링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뭐예요? 그런 얘기를 꺼내고요. 자, 집안 함몰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키워드를 강조할 수 있어요?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얘기도 꺼낼 수도 있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안점은 뭐냐면 흑마기 공법이 주안점이에요. 흑마기 공법.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하수위가 높아서 흑마기 공법을 하려면 주로 어떤 공법이 나요? 차수식 공법이 낫나요? 개수식 공법이 낫나요? 차수식 공법이 나요. 그 다음에 지하수위가 완전 차수는 없으니까 지하수위 저하가 있을 거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지하수 손실분에 대해서 뭘 하는 게 나아요? 복수공법. 이런 것도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복수공법을 하고요. 주변, 예를 들어서 수압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한다면 벽체에 변형이 많이 생길 건데, 그럼 어떻게 한다? 지보 같은 경우를 뭘 해요? 강간 버팀보나 선행하 중 잭을 줘서 하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예, 맞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하수위가 높은 집안에서 굴착공사의 문제점 하면은 문제점이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에 구조물이 근접해 있을 때가 문제지 구조물이 이격돼 있을 때는 문제점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영향 범위의 검토요.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영향 범위를 먼저 검토를 해보고 이 영향 범위 내에 구조물이 근접해 있다면 아주 확실한 대책을 수립할 거고요. 안 할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근접도를 검토하냐면 여기 이제 그 우리가 관정을 뚫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테스트웨어를 뚫어가지고 여기서 양수정을 뚫어요. 양수정. 물을 이제 뽑는다 이거죠. 우리는 굴착을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 이제 시험 위치예요. 여기가 이제 흑막이 굴착하는 25m를 파면 25m 할 거예요. 그러면 뭘 하냐면 테스트정, 우리가 관측정을 해요. 관측정. 정 1, 관측정 2.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변을 뚫면 얘가 이제 지하수위를 뽑아내면 어떻게 되냐면 지하수위가 여기서 여기 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걸리고 이게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선을 연결하면은 지하수위가 어디까지 영향 범위가 나는지 하는 이 영향 범위를 알 수가 있어요. 즉 관측정이 있고 여기 이제 테스트정이 있고 관측정이 있으면은 영향 범위의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영향 범위로부터 만약에 구조물이 근접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차수 복수 공법을 갈 거고요. 영향 범위로부터 이격이 됐으면요. 개수식으로 갈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문제점 검토를 위한 뭘부터 얘기할 수 있다? 지하수 영향 범위 검토를 할 수 있어요. 보통 지하수 영향 범위는 얼마로 보냐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지하수위가 원지하수위보다 1m 이상으로 떨어지면 영향 범위라고 봐요. 왜냐하면 1m 왔다 등락하는 거는 그거는 공사 영향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하수위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거를 영향 범위로 온다? 1m를 봐요. 보통. 근데 뭐 1m 이런 거 얘기 안 하시고 지하수위가 우리가 이제 배수 양수를 했을 때 지하수위가 떨어지는 걸 보고 영향 범위 검토를 하고 영향 범위 내 적정 공법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어떨까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적합한 흑마기 공법이라고 얘기했으면 적합한 얘기에다가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합한 기준이 뭐죠? 적합성 평가 기준, 적합성 평가 절차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구조물의 기초 형식이나 말뚝 기초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직접 기초면 문제가 클 거고요. 그러니까 구조물의 기초 형식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 노후도를 가지고 어떤 공법을 선정한다. 만약에 구조물이 말뚝 기초인데다가 노후도가 평가를 했더니 A예요. A 등급을 맞았어. 그러면 이거는 대책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직접 기초이면서도 그 구조물 노후도 평가를 했더니 안전진단을 했더니 D 등급을 맞은 거예요. 그럼 얘는 차수공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1페이지에는 어떤 얘기를 꺼낸다? 적합성 평가 기준, 적합성 평가 절차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평가 기준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1번에서 인적 구조물의 노후도. 노후도가 어떤 내구 연한에 대한 부분이 경관 요소가 클수록 치마에 대한 어떤 영향이 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적 구조물의 기초 형식에서요. 기초 형식이 말뚝 기초보다는 직접 기초가 부등 치마에 대한 영향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서 절차도도 만들고 이렇게도 꺼낼 수 있나요? 돼요. 그래서 무조건 1페이지에는 뭐를 써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뭐에 집중해요? 문제 존중이라면 질문 조건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 돼요. 적합, 지하수위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지하수위의 평가 기준, 적합성 평가 기준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점은 지하수위가 높게 유지될 경우의 문제점, 공사 중에 지하수위가 급 강할 때 문제점 해서 크게 두 가지는 강조해야 돼요. 뭐요? 집안 압물하고 보일링은 강조돼야 돼요. 자, 그다음에 적합한 흑마기 공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적합성 평가 기준 절차 얘기한 다음에 공법의 종류를 쓰는 거예요. 단 어떤 부분이요? 가장 위험한 구간에서의 적합한 공법이요. 차수공법, 복수공법,
또 이런 것들요. 공법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어떤 얘기예요? 문제점 보식도? 이거는 뭐 그렇게 했고요. 검토상 계측 관리가 검토해야 된다고요? 예,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자, 인접 구조물이 지하 수위가 높은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 말뚝 기초가 위험해요? 아니면 직접 기초가 더 위험해요? 직접 기초가 더 위험해요. 말뚝 기초는 지기반에 닿았다고 한다면 말뚝 기초보다는 직접 기초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구조물의 노후도도 중요한가요? 예, 노후도를 볼 때 우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A등급하고 D등급을 맞으면은 D등급이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기초구조는 어떨수록 불리하다. 예, 노후도는 경관연수가 증가할수록 뭐에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문제점 하면은 이렇게 해서 벽지 봐주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요? 지하수위라는 얘기를 분명히 꺼냈으니까 공사 중 지하수위가 유지될 경우에 문제점, 공사 중에 지하수위가 급 강할 때 문제점 해가지고요. 2개 정도는 강조해야 돼요. 유지될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보일링이에요. 수소차가 발생하니까 보일링이 클 거고요. 급 강할 때는 어떤 문제예요? 주변 집안의 함몰이요. 집안 함몰 얘기를 언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공법에 대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하수위가 특히 높을 경우의 공법을 얘기를 꺼내주셔야죠. 예, 개수공법보다는 차수공법, 예, 연성공법보다는 강성공법, 또 복수공법 이런 얘기를 꺼내줘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적정성 얘기하고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측관리를 얘기를 자, 질문은 끝난 다음에 받겠습니다. 이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 자, 이게 지금 요거 한 번만 받을게요. 예, 트리 구조 어떤 거요? 아까도 물어보려고 물어봤었는데 예. 전 문제들로 트리 구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일 첫 시간에 트리 구조 쓰지 말라 하셨었는데 예. 트리 구조가 계속 중간중간 나와가지고 예. 그거를 지적을 하고 있죠. 예. 트리 구조를 쓰시는 게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요. 예. 자, 그리고 질문은 끝난 다음에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개인적인 질문은 와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저 계속 여기 있으니까요. 돌아다니면서 할 때도 좋고 강의 중에는 일단 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진도를 뽑아야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점하고 공법하고 한 다음에 주의사항을 꺼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다 계측관리 모식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참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계측을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집안 함몰이나 보일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어떤 부분에 대한 계측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죠? 그런 얘기를 꺼내줘야 돼요. 즉, 집안 함몰이 예측되는 구간에서의 중점 계측관리 항목이나 아니면은 보일링이 예측되는 구간에서의 중점 계측관리 항목을 꺼내줘야 돼요. 지하 수위계, 간극 수압계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꺼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꺼내주는 게 더 집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제목에다 키워드를 써주시고요. 그냥 계측만 이렇게 쓰는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은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이 아니라 아무데나 다 하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팩 메소드는 어디에 쓴다? 지하수위 저하가 아니라 벽체 변형에 의한 침하 얘기할 때 쓰는 거니까 이건 또 안 맞아요. 네, 그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안에 대한 부분은 완벽한 답안은 없어요. 뭐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트리 구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써도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급적으로 합격에 더 가까우려면 뭘 해야 된다? 문제 존중. 지하수위라는 얘기에 대한 관련된 얘기가 보일링 얘기가 있던가 함몰 얘기가 있던가 이런 얘기가 강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에 대해서는 뭐 지하수위 얘기를 이제 꺼낼 수 있고요. 예, 분류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까요? 말뚝기초 지지력 산정 방식. 이거는 시험 문제 저번에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 25문제니까요. 말뚝기초, 하여튼 기초 얘기 나오면 무슨 얘기를 꺼내야 된다? 지지력 산정은 얘기를 꺼내야 돼요. 산정을 꺼낼 수밖에 없다. 자, 지지력 산정 방법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기존 방법과 최근 방법이 있어요. 예,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세요. 뭘 많이 쓰죠? 보통요? PBD. 우리가 이제 PDA 시험, 파일 드라이빙 어널리시스가 있고요. 또요? 예, 제하 시험이 있죠. 말뚝 제하 시험. 이거 제일 많이 쓰고요. 또요? 예, 오스터버그 셀 시험. 우리가 얘기하는 양방향 제하 시험이 있고요. 또는요? 심플 파일 로드 테스트라는 이런 시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제하 시험이 가장 좋고요.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건 PDA 시험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특징은 어떻게 써요? PDA 시험의 특징, 제하 시험의 특징, 그 시험 방법, 시험에 대한 어떤 절차 이런 얘기를 각각 특징을 쓰시면 돼요. 비교를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비교를 하지 마세요. 특징을 쓰세요. 그것도 문제 존중이에요. 이런 거 쓰면은 꼭 비교표를 넣는데 그런 적 없죠. 비교를 하라고 할 때만 쓰세요. 그럼 각각의 특징을 씁니다. PDA 특징,
오스터버그 셀의 특징을 쓰세요. 근데 그 특징을 쓸 때 똑같은 걸 특징을 쓸 필요도 없어요. 어떤 건 시험 절차 쓰고요. 어떤 건 시험의 장단점 쓰고요. 어떤 건 시험의 원리 쓰시면 돼요. 내가 아는 걸 쓰면 되는 거니까. 자, 맞나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현장에서 시험 방법을 적용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뭐가 어떤 가장 문제가 클까요? 예. 예를 들면 시험의 신뢰도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은 PDA 시험이 제일 정확도가 떨어져요. 신뢰도가. 근데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험을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재하 시험과 PDA 시험을 병행을 한 다음에 신뢰도가 확보된 다음에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PDA를. 그냥 PDA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된다? 시험 결과가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타임 임팩트. 따라서 표준 시방서나 이런 말뚝에 대한 우리가 시공할 때 어떤 기준을 보면은 어떻게 시험하게 돼 있다? 타임 임팩트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하게 돼 있어요. 제 시험 그 일자를 얼마로 보는 거예요? 최소 5일. 3일 이후에 하게 돼 있는데 5일, 가급적이면 7일 이후에 재시험을 한 다음에 타임 임팩트에 대한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타임 임팩트하고 그래프만 그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타임 임팩트에 대한 어떤 지지력의 변화의 문제점과 현장에서의 방안, 재시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지력 시험 방법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지지력이 저하 요인도 한번 지지력이 문제가 되는 요인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게 지지력에 영향을 미치나요? 분마찰력, 군효과, 타임 이펙트 이런 얘기가 대제목을 하나 나오면 돼요. 분마찰력도 지지력에 영향을 미쳐요. 군효과도 지지력에 영향을 미치고요. 타임 이펙트도 지지력에 영향을 미치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지력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말뚝 시험을 하나를 딱 했어요. 근데 말뚝을 여러 개 박으면 그 말뚝의 지지력이 중첩이 되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군효과는 별도 검토해야 되나요? 말뚝 시험 하나 해놓고선 그 지지력 시험 했다고 해서 그게 그 전체 지지력을 대표할 수 있나요? 군효과는 별도 검토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현장에서의 군효과의 문제점하고요. 군효과 검토 방안 이런 얘기를 꺼내야 되겠죠. 군효과를 검토를 해서 군효과를 반영을 해줘야죠. 군효율을.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지력 산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타임 이펙트만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군효과, 분마찰력 너무 많아요. 이것만 쓰지 마세요. 자, 한번 내용을 보시면 예, 여기 이제 경험 사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사례가 있나요? 사례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지지력 시험을 했는데 얘가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낮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시험을 했는데 재하 시험은 본당 단가가 얼마인데 얘가 더 싸다는 거예요? 비싸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례로서의 내용이 없네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 내용을 쓰세요. 재하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단가 비교나 신뢰성 비교를 두 개를 하시든가 제대로 하시지 이게 그림만으로 끝내지는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당황들 하신대요. 이거 지금 뭐야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지지력 산정 방법의 종류는 뭐가 있다? 예, 기존 방식이 있고 최근 방식이 있고요. 기존 방식에는 어떻게 해요? 정적인 방법, 동적인 방법, 정동적인 방법이 있고요. 최근에는 뭐가 있다? 심플파이 로드 테스트나 오스터버그 셀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특징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PDA 시험의 특징, 재하 시험의 특징 이렇게 특징을 각각 써야 돼요. 기본은. 이렇게 비교하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차이점을 열거하고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특징을 각각 쓰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순서 있고 시험시 주의사항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한번 볼까요? 말뚝 지지력 산정 시 고려해야 될 타임 이펙트 로드 트랜스퍼 했어요. 어떻게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시험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말뚝을 더 박으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안 돼 있다고요. 이런 거 위험해요. 이렇게 쓰면 아니 차별 아이템 썼는데 왜 안 붙어요? 그거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써야죠. 육하원칙에 따라서. 방법, 목적 이런 얘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적이나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육하원칙이라고 배우는 거는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은 대상, 어떻게는 방법, 예, 왜는 그 우리가 이제 이유 이런 부분을 쓰는 건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육하원칙에 따라 쓰세요. 목적, 대상, 방법 이런 얘기로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니 그러면은 제대로 된 답안을 보여주지 왜 이런 걸 하느냐. 이게 그나마 제일 제대로 된 답안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도 고득점으로 하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께 이제 좀 좋은, 좀 긍정적인 얘기는 채점하시는 분도 그렇게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꼼꼼하지도 않으세요. 내용 몇 개만 딱딱 보고 아 이런 내용 들어갔구나 보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이걸 전부 다 저처럼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이런 방향을 어떤 목표치가 있죠. 예. 설계 기준 강도보다 배합 강도가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배합할 때는 저는 강의는 높게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것보다 낮게 해도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예, 내용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실 때는 좀 비교적 물어본 거는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야, 현장 타설 말뚝의 종류하면 어떻게 종류를 표현할 수 있나요? 인력이 있고요. 대구경 하면요. 기계하고 할 수 있고요. 기계에서 뭐가 있다? 심버 해가지고요. 올케이싱, 올케이싱 공법, 그 다음에 어스드릴,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 공법이 있어요. 근데 시공시 주의사항을 얘기하면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스드릴 시공시 주의사항 또는 올케이싱 시공시 주의사항 각각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답안에다가는 어떻게 한다? 본고에서는 본인이 경험한 RCD 무슨 현장에 서해대교 RCD 현장에 RCD의 시공시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뭐 서술하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에 만만한 게 뭐예요? 고려사항, 조사사항 이런 거 무조건 쓰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준이 중요해요. 어떤 기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품질 기준은 뭐죠? 수중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이에요. 이 본구조체가 수중 콘크리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장 타설 말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콘크리트가 수중 콘크리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목적 구조물이죠. 그럼 따라서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다? 기준, 품질 기준이요. 수중 콘크리트의 배합 표준, 품질 기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차별화가 됐다는데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준 얘기가 시방 기준 얘기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예. RCD 공법에 적용되는 우리가 이제 수중 콘크리트 아니면 수중 콘크리트에 대한 품질 기준을 써요. 기준 하면 이제 물결합 제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예, 단위 시멘트량이 있고 그다음에 뭐 슬럼프 기준도 있을 거예요. 물결합 제비 기준이 얼마예요? 예, 55%인데 만약에 시험에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물결합 제비 기준을 뭐라고 한다? 예. 물결합 제비 기준은 기준 범위에서 가급적 작게 한다라고 해요. 작게 한다. 왜 그러냐면 그 사유를 써주면 돼요. 물결합 제비가 클 경우에는 블리딩이 나서 수밀성이 떨어지므로 뭐 한다? 물결합 제비는 가급적 작게 한다. 이게 핵심이지 기준이 55%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다 55% 이렇게 써주는 것보다 예, 물결합 제비가 클 경우에는 블리딩에 의한 수밀성이 떨어지므로 물결합 제비를 가급적 작게 한다. 기준이라고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슬럼프는 어떻게 해요? 높게 해요? 낮게 해요? 낮게 하는 게 낫겠죠. 높게 하면 재료 분리가 생기잖아요. 말뚝 구조체가 기다란 구조이기 때문에 재료 분리에 상당히 취약해요. 그래서 재료 분리의 문제가 크므로 슬럼프는 어떻게 해요? 기준 범위에서 가급적 작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나요? 단위 시멘트량은 부배합으로 해요? 아니면 빈배합으로 해요? 부배합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중에 타설하다 보면 수화 반응이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시멘트량을 크게 한다. 뭐 350 이상 뭐 이런 얘기를 몰라도 그냥 부배합을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쓰시면 돼요. 표해가지고요. 예, 기준 항목 하고요. 그다음에 기준 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쓰시면 기준 내용은 충분히 들어갔네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뭐 꼭 표를 안 해도 서술로 해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세요.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요? 기준 쓰세요. 기준을 정확하게 몰라도 기준 초과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만 쓰시면 돼요. 기준 초과시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 작게 한다, 크게 한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 보시면 고려사항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런 기준 얘기나 아니면 목적, 필요성 이런 얘기도 좋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종류는 뭐가 있다? 기계굴착, 일반 굴착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류에 대한 부분에서 계략 내용을 써줘야 돼요. 계략 내용을요. 올케이싱은 어떤 거에 유리하고
아니면 어스들이는 뭐하고 아니면 원리는 뭐하고 해서 간단하게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쓰려면은 아무래도 물어본 걸 많이 써야 되면 어떻게 한다? 1번 기계굴착 하고요. 1번 RCD 뭐 하고요. 2번 인력굴착에서 1번 심초공법 해가지고요. 각각의 특징을 밑에다가 내려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서만 써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줄 나오네요. 반 페이지예요. 내려서 쓰면. 이 세 줄로 쓸 거를 반 페이지 쓴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밑으로 내려서 개략 특징을 써주세요. 자, 그런 부분 한번 보시고요. 자, 특징에 대한 부분은 비교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각각에 대해서 올 케이싱의 특징, 어느 대상 토질이나 적용 심도나 아니면 방법 이런 얘기를 써주는 거예요. 각각 써준다 하는 건데 어린이는 뭐에다 집중한다? RCD. RCD가 가장 심도가 높고 암질에도 적당하고요. 암반용 비트를 썼을 경우이지만 심도도 25m 이상까지 뚫을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짧은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사말뚝도 가능해요. 물론 굉장히 경사도가 크진 않지만 그래서 RCD가 적용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뭘 한다? RCD를 좀 더 빡세게 써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공 순서 쓰고 시공시 주의사항 씁니다. 시공시 주의사항에 빠졌네요. 시공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쓴다? 전, 중, 후로 써요. 근데 특히나 무슨 현장에 무슨 말뚝 기준으로 해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씁니다. 내용을 쓰시고요. 여기 보시면 뭐 갑자기 얘기 나왔다가 지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터버그셀 물어본 적이 있나요? 이게 이제 물어본 게 대구경 현타 말뚝의 시공 관리거든요. 오스터버그셀 물어본 적이 있나요? 이거 아웃이라니까요. 만약에 말뚝 공법에 집중을 해야지. 아니 이게 말뚝 공 물어본 거는 RCD나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RCD를 어떻게 품질 관리라는 어떤 사례를 쓴다든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어떤 키워드가 나올 수 있나요? 슬라임 처리, 재료 분리 저감 대책, 철근 공상 대책 이따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오스터버그셀은 실은 주인공이 아니고 나중에 시험이에요. 시험 이거는 만약에 시험 문제를 물어보면 얘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콘크리트 말뚝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으면 말뚝에 대한 얘기를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십니다. 차별화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어본 거를 차별화해야 돼요. 물어본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엉뚱한 거 쓰시면 망하는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도 보시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ACP와 CCP의 차이점하고요. 각종의 포장 파손의 원인 및 대책을 보겠습니다. ACP와 CCP의 차이점은 어떻게 차이점을 분류할 수 있죠? 구조적 차이점, 일반적 차이점, 기능적 차이점, 비기능적 차이점, 시공상 차이점, 기타 차이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키워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교내지, 시장 소유. 즉 교내지, 교통화주 중 지지 방식하고 내구성, 우리가 이제 시공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구조적인 부분이고요. 시장 소유는 시공성, 장비 자재,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은 일반적 어떤 차이점이죠. 자, 일반적 차이점과 구조적 차이점 하고요. 자, 포장 파손의 원인은 뭐예요? 이런 거는 ACP, CCP를 나눠서 써야 돼요. ACP의 원인 및 대책, CCP의 원인 및 대책. 왜냐하면 둘 다 원인 및 대책이 틀리니까요. 얘기하겠습니다. 자, 원인은 어떻게 한다? 내적, 외적 또는 자연적 인위적. 설재 시 유 또는 설재 시 환. 얘기 꺼내고요. 설계는 어떻게 한다? 재료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부분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한 부분은 파손에 대한 대책도 설계, 재료, 시공, 유지 관리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장 파손이 뭘까요? 1등이 뭘까요? 뭐가 문제가 커요? 요즘에 서울시에서는 어떤 문제가 크다? 포트홀? 그러면은 도심지의 포트홀의 주요 유형과 그 대책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파손이 주인공이니까. 자, 아니면 또 뭐 얘기를 꺼낼까요? 소송 변형이요? 그러면은 소송 변형의 원인 및 대책. 소송 변형을 따진다면은 그게 대형 차량이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대형 차량이 다니는 통과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소송 변형의 원인과 대책 얘기도 꺼낼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가요? 파손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간다? 예방적 유지보수예요. 자, 예방적 유지보수라는 거는 정량적 기준이 있어야지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자산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면 PMS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PMS라고 페이브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었던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방적 유지를 관리를 하려면 어떤 게 중요해요? 정량적 기준. 즉 PMS를 하되 그 평탄성 기준이나
균열률, 발생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량화해서 그게 얼마 이하면은 예방적 유지 보수를 한다라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PMS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정량적 기준, 균열 발생률 또는 평탄성 또는 원가 이런 기준을 잡아서 예방적 유지 보수를 해야 돼요. 미묘할 때도 그걸로 보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포장 현장 현식 선저시 고려 사항하고요. 포장 관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사 방법이 뭐고 원인 분석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해요. 실은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 표를 만든 다음에 조사는 어떤 조사를 하고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가겠습니다. 차이점은 교내지 시장 소유에서 구조적 차이점과 일반적 차이점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 차이점을 얘기하고요. 포장 파손의 원인 및 대책은 어떻게 한다? ACP, CCP의 원인 및 대책을 같이 놓고 쓰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CP하고 CCP는 파손의 원인 및 대책이 서로 완전히 틀리거든요. 하나는 연성 포장이고 하나는 강성 포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쓸 수 있고요. 3페이지는 어떤 얘기를 한다? 포장 파손에 대한 대책을 뭘 얘기해요? 예방적 유지 보수를 쓸 수 있어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포장 파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포장에 대한 파손을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이거 책에 있는 얘기 하지 말고요. 교내지 시장 소유, 적극적, 소극적, 자연적인 이적 좋아요. 이제 하는 건데 뭐 패칭을 한다, 실링을 한다, 더 씌우기를 한다 좋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포장 파손에 대한 대책이 맞을까요? 어디에 거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나라 포장은 ACP 아니면 CCP예요. 근데 ACP하고 CCP를 해놓으면요. 장비가 보수할 때 대형 장비가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장으로 하면 다 사후 보수뿐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파 보수를 하려면은 얘네들이 장비가 떠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후 보수뿐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파손에 대한 대책을 하려면 그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 될 수도 있나요? 포장의 다양화예요. 블록 포장도 쓰고 무슨 포장도 쓰고 황토 포장도 쓰고 하는 거예요. 블록 포장 같은 경우에는 얘는 소파 보수가 가능해요. 인력 시공하고 인력 보수가 되거든요. 그럼 포장체의 다양화, 포장의 종류의 다양화하는 거니까 어떤 예방적 보수에 대한 기본 개념이 될 수 있나요? 있잖아요. 이런 거 시험 문제는 전문가다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포장 파손의 근본적 대책이 뭐예요? 왜 맨날 ACP, CCP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보수가 사후 보수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면도로나 접속도로나 어떤 이런 그 국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포장을 예를 들어서 블럭 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포장을 할 수 있죠. 뭐 그 폐타이어를 이용한 어떤 그런 그 친환경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이 그 예방적 유지 보수가 안 돼 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 잘 쓰셨는데 그런 기술사다운 얘기가 없어요. 결론이.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 꼭 자산관리 시스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문제를 딱 받아보면은 서술형에서 그걸 따요. 원인 대책하면 원인은 자연적인이죠. 대책은 뭐 이렇게 이제 먼저 기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뭔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의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장의 다양화, 블록 포장의 도입 이런 게 나오면 거기다 그거 써요. 그래서 논술을 그쪽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다.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끌고 가셔야지 그냥 막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계측이나 뭐 PMS 이런 얘기 쓰면요. 어필이 안 돼요. 논술이 어떤 방향성이 없어요. 잃었어요, 방향을. 여기 이제 내용은 이 내용 정도면 훌륭하게 합격에 가능한데 내용을 보시면 아니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차이점에서 교내지 시장 소유 썼고 대책에 대해서는 뭐 방지 대책, 처리 대책을 잘 썼다 이겁니다. 근데 핵심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게 파손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죠? 제가 보기에는 포장의 다양화가 문제라고 보네요. 그럼 그렇게 끌고 가야 돼요. 결론에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물어본 거에 대한 핵심 요지가 있느냐예요. 당신 김재권 씨가 보기에는 가장 보수보가 그 파손에 대한 핵심 대책이 뭐라고 보시나요? 하면 저는 포장의 다양성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그게 보수보강이 소파 보수가 안 되거든요. 그런 포장들이. 이런 논리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얘기도 꺼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갈까요? 자, 그 다음에 PSC 교량 가설공법의 종류하고 특징을 쓰고 문제점에 대해서 쓰라. 자, 가설공법의 종류는 뭔가요?
아무거나 대보세요.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뭐 IRM, MSS, FCM 해가지고 IMF 이렇게 이제 외우기죠. 우리가 IRM, MSS, FCM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동바리를 설치하느냐, 설치하지 않느냐 하는 방식으로도 갈 수 있어요. 또는요,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나요? 이 분류는요. 경관에 따라서도 할 수 있어요. 중소경관의 중소교량 같은 경우는 동바리가 나요. 근데 대규모 경관 같은 경우는요, 연속 경관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는 뭐가 낫죠? 연속 시공 방법인 IRM 같은 게 나요. 그러니까 경관에 따라서도 할 수 있나요? 규모에 따라서 중소규모, 중소교량 아니면 장대교량 이런 걸로 하는 것도 낫나요? 예, 그렇게도 날 수 있어요. 이 종류는 가설공법의 종류는 교량의 규모에 따라, 교량의 연장에 따라 또는 아니면 뭐 가설 방식에 따라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동바리를 설치하느냐, 설치하지 않느냐 하는 방식을 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다 똑같으면 안 뽑아주거든요. 그런 메커니즘도 생각을 해야 돼요. 종류를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가 유리할 수 있어요. 남들이 동바리 설치하느냐 설치 안 하느냐 하면 난 뭘 해요? 경관장에 따라 구분하는 거예요. 단경관이고 중소교량일 경우에는 동바리를 하는 걸로 가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장경관이고 연속교량일 때는요. 뭐예요? 동바리를 안 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기계 연속 시공을 하는 걸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징에 대해서는 IRM, MSS, FCM, FSM 공법 빠지면 안 돼요. 실은요. 그게 가장 많이 기본적인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요. 각 분급의 문제점을 쓰시하면은 FSM의 문제점, 모의 문제점, 무의 문제점 해요. 자, 어떤 걸 가장 큰 문제점으로 키워드를 뺄까요? 중요한 거 강조. 뭐가 교량 시공할 때 가장 큰 문제인가요? 예, 전도? 예, 그럼 전도에 대한 어떤 안전대책? 안전대책 이런 거요. 예를 들면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어떤 전도 문제, 안전대책 이런 것도 중요한가요? 예. 또는 캠버 관리는 어떤가요? 캠버 관리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고요. 또는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부발력 대책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시공 관리할 때 여기 이제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를 강조해서 예,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잘 많이 쓰는 게 FCM 많이 쓰거든요. 사장교나 특수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고 일반 교량에서도 이제 뭐 FCM을 많이 쓰니까 FCM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IRM 공법 뭐 얘기하고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설공법의 종류 특징하면은 가설공법에 대해서 각각 정의 써도 돼요. IRM의 정의, FCM의 정의, 이렇게 해서 1페이지에 정의 써도 되고요. 각각에 대한 공사 원리, 시공 원리 써도 돼요. 뭐 이거 정목 필배하는 거죠. 기본 아이템은 정의, 목적, 필요성, 배경이에요. 정목 필배. 그러니까 1페이지 쓴다. 자, 그다음에 2페이지에 종류하고 특징을 쓰는데 대부분 다 쓰는 게 뭐냐면 종류하고 특징을 쓰면은 꼭 특징을 비교해요. 특징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각각의 특징을 쓰는 거예요. IRM의 특징, FSM의 특징, MSS의 특징 이런 얘기를 쓰고요. 자, 그래 문제점하고 대책을 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정도 되면은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써요. 자, 예를 들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FCM을 하면 FCM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주두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제 양쪽에다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이제 얘를 가면은 불균형 모멘트로 얘가 전도 문제로 해서 안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불산대교도 그렇고 여러 개 평택의 불산대교도 여러 대교가 이제 문제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불균형 FCM의 구조적인 취약성, 즉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균형 모멘트에 대한 문제점. 네, 문제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쓰겠습니다. 대책. 그럼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예, 양쪽에다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벤트를 설치하는 거예요. 동발이. 벤트를 설치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기울어져도 거기에 걸리니까 가장 확실한 경우는 양쪽에다가 뭐예요? 양측에다가 뭐 한다? 벤트를 설치하는 거예요. 벤트. 동바리를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설치하는 건 어떻게 설치하는 거냐면 어떨 때 설치해요? 수심이 얕을 때 하는 게 나아요. 유속이 느릴 때 하는 데 나아요. 그러니까 수심이 얕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에다 뭐 안다? 여기 안에다가 균형추를 넣는 거예요. 즉 카운터 웨이트, 균형추를 이용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얘는 균형추를 매번 이동해야 되고 구조 검토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3번 또 어떤 방법이 있다? 그 가주탑을 세우고 케이블로 해서 당겨서 맞춰주는 방법도 있어요. 가주탑과 케이블로, 가설 케이블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얘는 수심이 깊을 때, 유속이 빠를 때 써요. 하지만 뭐요?
가설 비용이 더 들어가요. 뭐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 하나를 강조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이 되시죠?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다. 해서 이걸 쓸 때도 어떻게 해요? 무슨 현장에서의 어떤 현장 검토 안 기준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채택은 나중에 이런 거 썼다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유속이 빠르고 뭐 한 부분에서 구조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썼다 해가지고 그런 어떤 사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종류는 어떤 방법이 있다? 동발이 FSM, IRM, MSS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또 뭐 특수 공법이 있나요? 요즘에 뜨는 공법은 뭐죠? 모듈화 대형화는 보니까 어떤 공법이 있어요? FSLM도 있죠. 풀스판 런칭 메소드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가설 공법 해가지고 요즘에 또 어떤 기술을 강조할 수 있다? 모듈러 기술, 모듈화 기술도 강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종류 특징 합니다. 자, 이걸 우리끼리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잘 한번 볼게요. 자, 객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점수가 몇 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종류하고 특징을 쓰면 종류하고 특징이 이 페이지에 반 페이지씩은 먹혀야 돼요. 종류하고 특징이. 특히 특징에 대한 그리고 이제 각 공법의 문제점을 얘기하면 그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강조가 돼야 돼요. 대책도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종류 및 특징을 같이 쓰는 거예요. 종류 및 특징을 같이 써. 이게 이제 너무 물어본 게 많으니까 적으면 따로따로 쓰는 게 원칙인데 이게 많으니까 종류 및 특징을 어떻게 해요? 종류 및 특징이라고 대제목을 잡고 FSLM 공법의 FSLM 공법의 특징, IRM 공법의 특징, MSS 공법의 특징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종류별 특징을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물어봤으니까 쓰고요. 그 대책은 제시를 해야 돼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문제점만 열거하면 어떻게 해요? 대책은 제시해야죠. 그 다음에 키워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존중이란 건 뭐냐면 물어본 걸 많이 써야 되니까 얘를 종류 및 특징을 해서 반 페이지를 쓰고요. 문제점 반 페이지를 쓰는데 거기다가 대책을 같이 쓰는 거예요. 문제점이라고 대제목을 잡고요. 예, 대책까지 같이 쓰는 거예요.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걸 강조해도 될까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종류하고 특징 썼는데 특징은 비교를 했어요. 이것도 문제 존중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할 때 쓰는 거냐면 IRM 공법과 FCM 공법을 비교하고 시공식 주의사항을 쓰라 할 때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두 개 비교하라는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럼 이건 뭐 해야 된다? 특징을 많이 써야 돼요. FSLM의 특징, 무슨 특징 이렇게 해서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도 있어요. 모듈러 교량에 대한 어떤 특징 이런 얘기도 쓰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특징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특징을 많이 듣고 싶은데 특징은 두 개뿐이 없네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존중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써놨어요. 모멘트의 변화.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것도 틀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멘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공중과 공용중을 보시면 이게 이제 교자 롤러 힌지 뭐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모멘트가 있으면 얘가 그 완공됐을 때는 모멘트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 지점부에 모멘트가 걸리잖아요. 이렇게 걸려요. 그럼 시공중에는 어떻게 걸리죠? 시공중에는 얘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걸려요. 부모멘트가 걸린 거예요. 양쪽에서 FCM으로 가면은 그 지점부에서는 부모멘트만 걸려요. 정모멘트가 있는 데가 없어요. 실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하면은 모멘트의 변화했는데 모멘트도 어디 있어요? 처짐도 같은 것만 그려놓고 이거 아웃이라니까요. 이런 거는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물어본 거는 공법의 특징이에요. 그럼 공법의 특징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했어야 돼요. 문제점이 뭔가요? 뭐가 강조해야 된다? 부발력, 부모멘트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만 차별화를 한 거라고요. 절대 착각하지 않습니다. 물어본 것만 집중하세요. 거기에 문제점을 하나를 강조를 해야 돼요. 그게 차별화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저희 학원에 대한 평을 모니터링을 다 해요. 악플도 보고 다 봐요. 제가 이거 다 돌아다니면서 다 봐요. 왜냐면 제가 그걸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인정 못하는 악플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서울 학원에 가면은 차별화만 강조한다고요. 제가 언제요?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지 차별화가 언제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이런 걸 그려놓고선 붙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물어본 적이 없는데 문제점을 물어봤잖아요. 문제점. 모멘트도 그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도대체?
부모멘트 얘기하는 건가요? 뭐예요? 불균형 모멘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균형 모멘트를 그려야죠. 예를 들어서 불균형 모멘트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모멘트를 하면 시공 중에 여기는 세그먼트가 2개 더 붙어 있고 여기는 하나 붙어 있으면 얘 모멘트는 이만큼 걸리고 얘 모멘트는 이만큼 걸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빠지잖아요. 이걸 그렸어야죠. 근데 엉뚱한 얘기 써놓고선 차별화해서 이름 또 안 붙는다. 저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강의 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지 붙어요. 물어본 거를 많이 써야 돼요. 문제점 물어봤으면 문제점을 많이 써야 돼요. 문제점에 키워드가 강조돼야 되고요. 그게 안 되고 엉뚱하게 계측 나오고 이런 거 쓰면 다 꽝이라니까요. 물어본 거 많이 쓰세요. 물어본 거. 자,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계속 나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강교로 가겠습니다. 콘크리트 교가 아니라 강교의 가조립의 목적은 뭔가요? 목적은요? 이거는 너무 이렇게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에 빠지지 마시고요. 이것도 원래는 목적과 순서, 종류 특징 이런 거는 3분의 1페이지씩 써야 되겠죠. 그러면 목적을 어떻게 쓰냐면 내가 하나하나 2개뿐이 모른다. 그러면 그 항목만 쓰고 거기다가 1번, 2번, 3번 소제목을 적는 거예요. 1번, 2번, 3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왜 가조립을 할까요? 현장에서 본조립을 할 건데 똑같이 한번 다시 조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가서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치수의 적정성, 볼트 구멍이 제대로 맞는지 이런 거예요. 치수에 대한 적정성 평가 맞나요? 자 그러면 자 치수에 대한 적정성 평가 하면은 그 치수가 뭐죠? 볼트 구멍의 개수, 볼트 구멍의 위치, 볼트 구멍의 크기 이런 거요. 맞나요? 예. 또는 연결의 위치, 연결 방법 이런 거 맞나요? 그런 얘기를 여기다 써요. 치수의 적정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재에 대한 사이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걸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딱 맞춰봤는데 얘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 방법의 적정성 평가도 할 수 있나요? 얘가 그런 만약에 어떤 가설 공법을 하기로 했는데 치마가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 방법의 적정성. 그러면 예를 들면 지지 방식의 적정성이나 가설 방법의 적정성이나 장비에 대한 적정성도 이거를 알아볼 수 있나요? 그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실수가 나지 않게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수의 적정성 하는 거고요. 또요. 캠버 관리도 할 수 있나요? 만약에 현장에서 보면 처짐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처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캠버 관리에 대한 그 관리에 대한 얘기도 끊을 수 있나요? 뭐 단기적 치마에 대한 검토 또는 장기적 치마에 대한 검토, 캠버 관리 이런 얘기도 끊을 수 있나요?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타 목적을 한번 해보세요. 뭐요? 현장에서의 시공계획 적정 여부 검토 또는 경제성 검토 이런 얘기요. 또는 시공 방법의 적정성 검토 또는 장비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검토 이런 얘기도 끊을 수 있어요. 이거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이게 책에 뭐가 있지?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왜 먼저 조립해봐요?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거를 먼저 사전해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비가 문제가 있는 건지 자재 사이즈가 문제가 있는 건지 시공 방법이 문제가 있는 건지 먼저 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을 다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쓰셔야 돼요. 만약에 현장에 가서 딱 시험 문제를 딱 맞닥뜨렸는데 나 이거 모른다 그럼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고 쓰시면요. 오히려 점수가 높아요. 그 책을 자꾸 찾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모를수록 많이 쓰셔야 돼요. 모를수록 밑으로 내려서 많이 쓰셔야 돼요. 원래 많이 얘기할수록 사기꾼이지만 예, 많이 얘기하실수록 유리하세요. 자,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가조립 순서를 좀 이따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가설공법의 종류하고 특징을 보겠습니다. 강교 가설공법의 종류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죠? 운반 방식에 따라 또는 뭐 지지 방식에 따라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아니면 어떤 방식이 있나요? 우리 콘크리트교 생각해 보세요. 뭐요? 압출 방식도 있나요? 밀어내기 방식도 있나요? 예, 그런 방식도 있고요. 일괄 가설로 압출 방식 하는 거예요. 또는 현장 조립 방식도 있나요? 예를 들면 가벤트를 설치하고 위에다가 조립하는 방식도 할 수 있나요? 예. 또는 해상 크레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나요? 예, 그래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각각 특징을 하는 거예요. 해상 크레인을 사용하는 방법, 또는 가벤트를 이용해서 조립하는 방법, 또는 뭐 케이블을 해가지고 가설하는 방식, 여러 가지 가설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식 얘기를 꺼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물어본 거는 가설공법이나 가조림인데 가설공법 할 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죠? 예, 캠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콘크리트 교도 뭐 캠버요? 캠버 관리? 그거 좋아요. 또는요, 현장에서의 연결 및 용접 관리요?
품질 관리요? 용접에 대한 어떤 품질 기준이나 품질 관리 얘기도 꺼내는 것도 좋아요. 용접 결함 얘기도 꺼내도 되고요. 아니면요. 예, 장비에 대한 크레인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크레인에 대한 어떤 전도, 안전 검토나 안전 기준이요? 그것도 좋아요. 안전 기준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전 기준이 뭔가요? 풍속은 얼마일 때 공사 중지할까요? 10m/s. 만약에 5m/s 이상이면 공사를 그 공사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고요. 10m/s 이상 때는 공사를 중지한다. 뭐 이런 얘기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꺼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 얘기도 꺼내고요. 지지력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집안의 지지력. 자,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너무 책에 뭐가 있나 생각하시면서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요. 본인이 쓰고자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연결 방법이나 모멘트 변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모멘트 변화 뭐 이거 모멘트가 아니라니까요. 이건요. 지금요. 처짐도 그려놓고 뭐 이거 이해도 안 되는 얘기 써놨어요. 본인도. 이런 얘기 쓰지도 마세요. 자, 그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가조리면 먹지면 치수 검사. 이게 이제 보시면 세 줄뿐이 없는데 치수 검사도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무슨 치수요? 연결부의 치수요? 이음부의 치수요? 볼트 구멍의 사이즈요? 예, 아니면은 그런 부속자재나 부재 사이즈 검토요? 그런 얘기를 밑에다가 부연 설명을 하시면 한 항목당 한 서너 줄씩 더 뽑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한 부분과 특징이 있는데 지지 형식에 따라 운반 방식에 따라 해서 해상 크레인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황범한 방법이에요. 근데 해상 크레인 방법이 있고요. 벤트를 이용하는 방법, 동바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설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많이 쓰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특징을 쓰시고요. 자, 그런데 시공시 주의사항 하면은 주의사항을 이렇게 쓰지 말라고요. 여기 그림 있지, 여기 절차도 있지,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이게 점수가 안 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공 단계별 주의사항 하면 시공 직전에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검토사항이. 장비에 대한 조합이나 현장에서의 장비에 대한 안전검토, 전도에 대한 안전검토, 해상 크레인에 대한 작업 반경 검토나 해상 작업에 대한 스케줄 검토 이런 얘기를 꺼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공 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시공 중에서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진수단, 예를 들어서 운반 단계, 제작 단계, 조립 단계, 운반 단계, 현장 가설 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눠서 쓰고요. 그 다음에 시공 후에는 어떤 검토를 해야 돼요? 캠버나 예를 들면은 용접부에 대한 결함 조사 같은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품질 조사. 그런 얘기를 쓰는 거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작장 확보. 어떻게 확보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요. 정온도, 치수 확인. 어떻게 치수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정온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게 항만 시험 문제인가요? 교량 시험 문제인가요? 이거는 답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절차도 옆에다 놓고 트리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중요한 거는 내용을 물어본 내용, 대책이나 시공시 주의사항을 얼마나 시방서처럼 썼느냐가 핵심이에요. 채점 대상은 텍스트지 그림이 아니에요. 이런 거 쓰려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대제목으로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예, 볼트 연결 시에 볼트에 대한 충력 관리 방법 이렇게 대제목을 잡아야 되고요. 요거는 현장에서의 크레인 정착 사례, 뭐 파라솔 시스템에서 정착 사례를 쓰는 거고요. 얘는 절차로 시공 절차로 써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을 다 복잡하게 넣어놓고선 시공시 주의사항이라고 썼어요. 어디 주의사항이 있나요? 그리고 강교만의 주의사항이 있나요, 이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 이제 물론 이렇게 써서도 붙을 수도 있어요. 붙으셨고요. 고득점으로. 근데 이게 분명히 얘기하자면 리스크가 있어요. 뭐냐면 문제 존중, 물어본 걸 자세하게 써주셔야 돼요. 설명을. 거기서 점수가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물어본 거를 개떡같이 썼는데 어떻게 점수가 나와요? 거기다 그림만 그리고 있는데.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이런 거는 사례나 뭘로 대제목으로 빼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안반 분류 방법의 종류하고 특징, 그 다음에 각 분류 방법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 쓰시오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류는 뭐가 있죠? 분류 방법은요? 공족에 따라서도 있고요. 아니면요, 기존과 최근. 우리 이제 본서에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기존 방법과 최근 방법 이렇게 했어요. 기존 방법에서는 토공, 터널, 정성적, 정량적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걸 따진다면 안반 분류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댐에서의 안반 분류 방법,
터널 공사에서의 안반 분류 방법, 사면에서의 안반 분류 방법이에요. 사면에서는 SMR이라고 안반 분류를 하고요. 터널에서는 RMR이나 Q 시스템을 많이 쓰고요. 예, 그 다음에 댐 같은 기초에서는 안반 분류는 어떤 방법을 써요? 수압 파쇄를 한 다음에 A에서 D 등급까지는 매겨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특징을 쓰면 뭐가 많이 쓴다? 그 분류 방법에 대한 시험 방법이 뭐가 있다? RQD 또는 Q 시스템 또는 RMR 예, 또는 뭐 SMR 뭐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점을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뭔가요? 분류의 문제점이요. 안반은 똑같은데 분류는 다 틀려요. 예를 들면, 자, 저번에 이제 학원 본 강의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도시기반 시설본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 시설본부, 옛날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안반 분류 기준에 대한 체계랑 철도공사에서 하는 체계랑 틀려요. 체계가 반대예요. 하나는 높을수록 암질이 좋고요. 하나는 낮을수록 암질이 좋아요. 패턴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그 등급에 대한 그 표준도 틀려요. 그 기준도 틀리고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안반은 똑같은데 왜 기준이 다 틀려요? 그거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세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실은요. 현장에서의 문제점, 현장에서의 개선 과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할까요?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이제 RMR과 Q 시스템을 비교하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각각의 특징을 쓰랬으니까 RMR의 특징, Q 시스템의 특징 또는 SMR의 특징 이런 식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시험시에 어떤 주안점 같은 걸 쓰신 다음에 특히 주의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거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터널 구착공법의 종류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관리 시 특히 유의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특히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구착공법의 종류는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예, 어떤 방법이 있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요? 방법은 뭐예요? 발파를 하는 방법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트륨하고 쉴드 TBM이에요. 발파를 하는 방법은 나트륨이고요. 안 하는 방법은 쉴드 TBM이나 기계 굴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류하면은 굴착 방법은 발파를 하는 방법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렇게 나트륨과 쉴드 TBM 비교를 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현장 관리 시 특히 유의할 사항은 어느 때예요? 자, 특히 유의할 사항, 중점 관리면 그 대상이나 위치나 시기가 있어요. 어디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어디가 위험하죠? 관통부. 터널과 터널 관통할 때 위험해요. 또는요, 예, 갱구부. 갱구부 같은 데도 위험해요. 자, 또는 이런 부분 보게요. 터널과 터널이 있으면은 횡갱. 이 횡갱을 우리가 대피를 하기 위해서 200m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 횡갱에 대한 부분도 취약부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터널 한번 보겠습니다. 터널이 이렇게 가는데 지하 터널의 경우에는 얘가 일로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나가는 진출입 터널도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분기부가 있거든요. 분기부에서는 여기가 이 필라부가 붕괴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유의할 사항이 어디예요? 갱구부요? 예, 인접부요? 아니면 관통부요? 그런 얘기가 하나 나와야 된다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관통부는 어떻게 시공하죠? 여기 이제 터널이 이렇게 여기서도 터널이 오고요. 예, 여기서도 터널이 온다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단면 굴착이에요? 분할단면 굴착이에요? 당연히 분할단면 굴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반끼리 먼저 마주쳐야 돼요. 근데 상반끼리 마주치려면 먼저 뭘 했어야 돼요? 여기 위에 뭐 해야 된다? 천단부 보강부터 해야 돼요. 여기 강간다단 그라우팅 같은 걸 해가지고요. 얘를 중첩해가지고요. 얘에 대한 위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를 해서 중첩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반 구착을 하면서 얘를 구착을 해서 그 위치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위를 보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보강 방법, 굴착 방법, 그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꺼내야 돼요. 즉 관통부 시공 주의사항 이런 얘기도 강조할 수 있어요. 갱구부는 마찬가지로 갱구부에 대한 사면 붕괴 대책도 들어가야 돼요. 갱 내에 대한 보강도 중요하지만 갱 외 사면 보강 대책도 들어가야 돼요. 사면 안전 대책. 자,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현장 관리 시 특히 유의사항 하면은 여기다 어떤 얘기를 한다? 특히 유의할 뭘 써요? 갱구부 대책 또는 접속부 대책, 인접부 대책 얘기를 주로 쓰겠다라는 얘기에서 그런 얘기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 고려사항, 조사사항 이러지 말고요. 뭘 해요? 예, 터널 굴착 방법의 선정 절차, 뭐 선정시 유의사항 이렇게 써도 돼요. 시공시 유의사항도 있지만 선정시 유의사항도 있고 하죠. 맨날 조사사항, 고려사항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써보세요. 아니면 굴착공법의 용어 정의 이렇게 쓰세요.
자, 실드 TBM의 용어 정의, 나트의 용어 정의 이런 식으로요. 주요 굴착 공법의 용어 정의 이렇게 쓰셔도 돼요. 시방서에 그렇게 돼 있나요? 돼 있잖아요.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하잖아요. 시방서는요. 그렇게 쓰셔도 돼요. 꼭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종류는 발파를 하는 방법과 발파를 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자꾸 트리식으로 쓰지 말라고 했죠. 1번 발파를 하는 방법 1번, 2번. 2번 발파를 하지 않는 방법 1번, 2번 하고요. 여기다 각각 계략적인 특징을 써주세요. 소음 진동이 크다, 어디에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특징은 어떻게 쓴다? 나툼 공법의 특징, TBM 공법의 특징,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기계 굴착 공법인 뭐 로드헤더 굴착 공법의 특징, 무슨 특징? 자꾸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렇게 쓰죠. 자, 종류는 밑으로 내려서 쓰고 트리식으로 안 쓰고요. 특징 쓰랬으면 각각의 특징을 쓰지 비교하지 말. 이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없잖아요. 나툼과 실드 TBM을 비교하고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특징 쓰세요. 자, 굴착 공법에 꼭 나툼하고 실드 TBM만 있나요? 기계 굴착 공법에 뭐가 있죠? 로드 헤더 디거 있고요. 실드 TBM도 어떤 것도 있어요. 싱글 실드 TBM 공법도 있고요. 더블 실드 TBM 공법도 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기계 굴착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그 특징을 다 써줘야죠. 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터널 굴착 방법을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접근해 볼까요? 어떤 굴착 방법도 있나요? 대심도 터널도 있지만 저토피 터널 굴착 방법도 있어요. 맞나요? 요즘에는 도심지에 저심도로 지하철 같은 걸, 이제 철도 같은 걸 놓거든요. 그럼 저심도 굴착하는 굴착 공법이 따로 있어요. 흙막이를 하고 복공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심도 굴착하는 건가요? 흙막이를 하고 복공한 다음에 거기다 박스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특별하게 트렌치 굴착 머신이 있어가지고요. 트렌치를 파면서 세그먼트를 붙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심도 굴착 방식이 여러 가지 공법도 있어요. 그러면 대심도 굴착 방식은요. 예, 나툼 방식과 실드 TBM이나 로드헤더 방식 이런 거 쓸 거예요. 그러면 저심도 굴착의 경우, 대심도 굴착의 경우 이렇게 써도 되나요? 저심도면 개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개착 공법 쓰는 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저심도 같은 경우에는 터널 굴착을 개착으로 해가지고 흙막이 굴착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고 박스 치면 되는데 그거 있나요 여기? 흙막이 굴착이요? 없잖아요. 여기에 특징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무조건 발파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갈 수 있어요. 저심도냐 대심도냐 이런 부분들도 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뭐예요? 그 특히 주의할 중점관리 대상이나 위치나 시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갱구부, 관통부, 무슨 부. 아니 거기가 특히 중요하지 아무데나 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측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갱구부 계측을 쓰든가 아니면은 병설 터널부 계측을 쓰든가 인접부 계측을 쓰든가 이런 얘기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주의할 부분에서 그 대상을 특정을 해주셔야 돼요. 관통부, 인접부, 갱구부 이런 거요. 자,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뭐 발파에 대한 민원 발생 사례 가지고 민원 얘기했었는데 자, 그런 부분 보고요. 자, 요즘에는 굴착 방법에서 어떤 방법들을 많이 쓰나요? 기굴착 방식 얘기를 하는데 기계굴착 방식에서 어떤 얘기를 꺼낸다? 예, 국산화 얘기도 꺼낼 수 있고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다고 했죠. 예, 국산화 기술이요. 지금 뭐 일본하고 상태도 안 좋고 저런 부분이 있는데 국산화 기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쉴드 TBM 기술이 어디가 발달돼 있죠? 일본하고 저쪽에 유럽 쪽하고요. 그쪽에 돼 있죠. 일본 장비들 많이 쓰더라고요. 예. 베껴놓고선 뭐 몇몇 건설회사가 그걸 하고 있는데 일본 장비 쓰고 있는데 그것부터 당장 문제 아닌가요? 예, 좋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자, 계속 나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용수가 많고 집안이 불량한 터널 공사 시의 보조공법이라고 하면 용수가 많은데 보조공법은 뭐가 있죠? 용수 처리. 용수 처리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무슨 처리가 있나요? 지표수, 지하수, 공사 사용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터널 내 지하수 처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하수 처리 공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공법은 뭐였죠? 차수냐, 배수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꼭, 자, 이제 딱 시험을 보는데 용수가 많은 공법에서 하면 차수 공법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차수 공법을 여러 개 쓰세요. 동결 공법 쓰고 약액주의 공법 쓰고 그거 여러 개 써도 붙어요. 실은요. 이거를 다 분류를 다 써야지 붙느냐. 그게 아니라 몇 개를 쓰고 그걸 상세하게 써도 붙을 수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방법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집안이 불량한 데서는 뭐 한다? 네, 막장안정 공법인데 뭐 막장안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요? 막천단면, 천단, 천정, 막장면,
바닥부. 바닥부는 대심도나 이런 데 굴착할 때는 융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세개 하면 뭐예요? 용수 처리에 대해서는 지표수, 지하수, 공사 사용수. 그 다음에요. 막장에 대해서 그 집안에 대한 부분은요. 막장 한장은 천정, 막장면, 바닥부 융기, 바닥부 보강 이런 얘기를 끊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기술화라고 썼으면은 각각에 대해서 종류, 특징, 주의사항을 쓸 거예요. 자, 가장 위험한 구간이 어디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제일 심각한 구간이 어디냐면요. 해저 터널이에요. 파쇄대가 발달된 해저 터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거 해저 터널에 대해서 이게 하면은 용출 수량이 무지막지할 거거든요. 그럼 방제 대책이 필요해요. 뭐 어떤 거래요? 방수문 짝도 설치해야 돼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이 침수가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방수문을 설치를 하고요. 방수문에 대해서 이제 막장에서 하는 사람 점검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요. 거기다가 프리그라우팅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즉 파쇄대나 이런 데서 먼저 우리가 파쇄대에 대한 부분에서 TSP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한 다음에 막장에 우리가 얘기하는 파쇄대가 발달하는 공간에 통과할 때는 뭐 한다? 프리그라우팅을 해서 삼지 사방을 다 그라우팅을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굴착을 아주 저진동 굴착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다? 해저 터널, 하저 터널에서의 어떤 그라우팅이나 어떤 시공관리 대책 얘기도 꺼낼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어요. 요즘에 관통식 가진 게 뭐죠? 보령 해저 터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근거로 쓰시면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험 문제는 그런 터널에 대한 관통식이 나오면 그거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관통 얘기가 나오던 해저 터널 얘기가 나오던 분명히 나올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은 용수가 많고 지반이 불량한 터널에서의 특징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붕괴 포텐셜도예요. 이게 뭐냐면 막장에서의 붕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요. 이거는 실은 용수하고 이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얘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용수하고 그 지반이 불량한 지역을 통과하려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죠? 시공중 조사요. 시공중 조사는 어떤 조사가 있나요?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 조사가 있어요. 원중근. 원거리 조사는 뭐가 있나요? 예, 탄성파 우리가 TSP 같은 거 하고요. 중거리에 대해서는요. 예, 선준 수평 시추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막장면에 대해서는 뭐 유관 조사도 있겠지만 페이스 매핑 같은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시추공 같은 거요. 자, 수발공 같은 거요. 자, 그러면 이거 맨 처음에 얘기하면 뭐 한다? 집안 상태 조사를 위한 집안 상태 그 용출수와 불량 집안 조사를 위한 시공중 항목 해가지고 그 내용을 쓸 수도 있겠네요. 절차하고 방법이요. 그런 얘기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차별화는 뭘 얘기한다? 거기에 물어본 거 먼저 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요. 그래서 조사를 1페이지에 쓸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공사 전에 조사도 있지만 시공중 조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막장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자,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 용수 처리 이제 그 집안 안정에 대한 용수 처리하고 집안 안정을 위한 보조공법을 분류하면 어떻게 하냐면 각각 써야 되겠죠. 용수 처리를 위한 보조공법, 집안 안정을 위한 보조공법. 용수 처리는 뭐가 있다? 지표수, 지하수, 공사 사용수. 막장 안정은요. 천정, 바닥, 막장 면. 바닥도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보조공법의 현장 적용 사례 가지고 뭐 그라우팅을 했다. 이건 비교표인데 이게 적용 사례예요? 비교표예요? 차이점이에요? 이거 내용도 사례면 사례답게 비교표면 비교 이렇게 쓰시는가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해저요? 관통부요? 갱구부요? 뭘 하나 강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지질이 안 좋고 파쇄대가 발달된 데가 용출수가 많이 나온 데가 어디예요? 예, 볼 때는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갱구부가 지질이 안 좋고 용출수가 많을까요? 예, 역구배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구배가 점점 센터로 갈수록 구배가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지죠. 왜냐하면 배수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은 용출수가 그쪽에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갱구부 얘기도 꺼낼 수도 있고요. 네, 다른 얘기도 꺼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가겠습니다. 댐 시공을 위한 선행 작업 중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있어요. 예, 지금 홍수에 관련된 거니까 선행 작업 중 유수 전환 방식의 종류 및 특징이 있으라 하면 유수 전환 방식은 종류는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체절 방식에 따라서는 어떻게 한다? 전체절, 부분 체절, 단계 체절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도 분류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가물막이의 형식, 재료 형식, 사용 재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한다? 예, 토사제 방식, 구조물식 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구조물식은 뭐냐면 예, 강구조물도 있고요. 널말뚝 같은 거 하는 강구조물도 있고요. 또는요, 예, 콘크리트 구조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종류는 재료의 사용 재료에 따라, 체절 방식에 따라 또는 하폭과 유량에 따라 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쓸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가물막이 같은 거 시트 파일하고 모래 채우는 거 그런 거 많이 쓰고요. 토사제 방식 많이 쓰죠. 콘크리트 구조물식 이런 것보다는. 예. 또나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다? 상류 가물막이, 하류 가물막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에 대해서 각각의 전체적, 부분체적, 단계체적으로 쓰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공시 정말 주의할 사항은 뭔가요? 홍수기의 원류 대책이요? 얘는 원류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계 홍수량을 재현빈도 홍수량을 쓰기 때문에 원류가 허용을 하기 때문에요. 원류 시의 안정대책 이게 쓰나요? 최근에 어떤 저교훈 얘기를 꺼낼 거예요. 최근에 어디 베트남 지역에 무슨 지역에 뭐 이런 이제 동남아 지역에 예, 붕괴 문제점과 그 대응 방안, 교훈, 시사점 이런 얘기를 꺼낼 수도 있겠죠. 원류 하는 거고요. 또는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나요? 내부 침투수에 의한 뭐요? 파이핑 문제, 대책 얘기도 꺼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막으면 침투수가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이 물막이가 파이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핑 문제와 대책 얘기도 꺼낼 수 있나요? 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 무조건 이게 뭐 누수다, 원류다 이런 게 아니죠. 월세산업, 원류, 세굴, 사면활동, 누수 다 쓸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원류에 대한 얘기는 요즘에 떠오르는 키워드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댐형식 기초처리공법. 아까 이제 무주수전환이니까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처리공법의 종류 및 특징을 쓰라. 기초처리공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나요? 기초 지반 처리. 레벨링 하는 거예요. 요철 정리하고 부석 정리하는 기초 지반 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기초 처리 그라우팅은 6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컨설리데이션 그라우팅, 커튼 그라우팅, 림 그라우팅, 컨택트 그라우팅, 블랭킷 그라우팅. 하나 더 하면 슬래시 그라우팅. 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라우팅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공법이 뭐 덴탈 공인이, 안반 PS 공인이 여러 가지 그 기타 공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라우팅을 강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 하면은 적어도 몇 가지는 강조해야 돼요. 뭐 블랭킷 그라우팅이나 커튼 그라우팅이나 슬래시 그라우팅 이런 특징을 쓰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장에 그라우팅 관리할 때? 주입압, 주입량 관리요? 그러면 루전 테스트의 기본 정리하고요. 루전에 대한 목표치, 주입압, 주입량 관리 방안 이런 얘기를 쓰면 되겠네요. 주입압이 과연 그 현장에서 주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나올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승합하고 강압할 때 주입량이 증가할 경우, 오히려 감소할 경우에 대한 문제점하고요. 시공 관리를 경우의 수를 둬서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요. 키워드를 강조하면 뭐한다? 과다 주입할 때 주입압이 크면 어떤 문제가 걸려요? 수압하세요. 안반이 쪼개져요. 너무 과다 압력을 주면 안반도 균열이 전리가 더 발생돼서 안반의 투수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뭐 얘기한다? 수압하세 문제 또는 시험 주입 얘기도 꺼낼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얘기도 꺼낼 수 있어요. 주입압으로 안반 깰 수 있나요? 안반이 인장력이 취약해요? 압축력이 취약해요? 인장력이 취약해요. 그러니까 수압에 과다 수압을 주면 안반이 전리가 더 생겨요. 자, 그런 부분도 얘기 꺼낼 수 있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왔죠? 하천 제방의 누수 원인을 만약에 하천 제방의 누수 원인하면 뭐라고 써요? 누수 원인은요? 누수 원인은 내적, 외적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경로별이라고 했으니까 뭐요? 재체 누수의 원인, 투수성 지반 누수의 원인. 투수성 지반이니까 생기겠죠. 그래서 재체 누수의 원인, 투수성 지반의 원인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한다? 재체 누수 대책, 지반 누수 대책. 뭐 누수 차단과 누수 처리 대책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붕괴 원인 및 대책하면 붕괴 원인은 크게 4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뭐죠? 월, 세, 사, 누. 원료, 세굴, 사면활동, 누수. 예, 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각각에 대한 대책을 쓰려면은 각각 대책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제방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가 어디예요? 접속부, 배수통문부 이런 부분 얘기를 하는 거죠. 배수통문부의 누수 원인 및 차수 대책, 지수 대책 이런 얘기가 꺼내야 되겠죠. 자, 이런 얘기 말고요. 자, 그럼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수가 생기고 붕괴가 생기는데 특히 주의할 그런 제방은 뭔가요? 예, 오래된 제방이죠. 우리가 얘기한 뭐예요? 소규모 중소 제방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특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면 이번에 몇 종 구조물이 추가가 됐죠? 3종 구조물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특히 봐야 될 부분은 뭐예요? 예, 이 대상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중소제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이에요. 첫 번째 방안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관리를 한다.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되 우리가 뭐가 있죠? FMS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퍼실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는 등재를 한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나을까요? 그런 걸 제한할 수 있어요.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고 직접 그거를 관리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외주를 줘서 점검이 나와서 점검을 했는데 이게 등급이 D등급이 맞았어요. 그럼 벌점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그러지 말고 B등급으로 좀 해줘. 그리고 보수보강 할 테니까. 이런 수도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다? 그 점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시설공단에서 직접 그거를 외주를 줘서 하는 방식을 하거나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 그 FMS에다 올리게 관리를 하거나 하는 방법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본 강의 때 많이 얘기했으니까 된 걸로 보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원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 경로별이라 했으니까 재체 누수, 집안 누수 이렇게 돼 있고요. 붕괴에 대한 문제점은 월세산업에서 월세산업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어디를 강조한다? 배수통문부 이런 데를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얘기는 쓸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이런 뭐 설계에는 적정 구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특히 주의할 부분을 한번 강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갈까요? 항만. 항만 준설 작업에 필요한 준설선 선정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은 뭐가 있죠? 예. 뭐가 있나요? 토질 능력, 심사. 토질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준설 능력, 준설 심도, 사토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뭐예요? 거리하고요. 예? 뭐요? 예, 운반 방법, 거리한 부분하고 토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토질에 대해서는 연질, 중질, 경질에 대한 어떤 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해서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에 대한 그런 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준설선의 종류는 어떤 부분이 있다? 미케니컬 타입, 우리가 좀 경질 토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난미케니컬 타입, 연질이나 보통 토사를 긁어먹는 게 있죠. 그래서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한다? 디비저, 디퍼, 그래브, 버킷 준설선 하고요. 펌프하고 호퍼 이런 게 있고요. 각각에 대한 특징을 쓰면 됩니다. 자,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이 뭐예요? 예, 부유토 확산 방지 계획이요? 그것도 괜찮아요. 또요? 예, 유보율이나 유실률 저감 방안이요? 예, 그것도 괜찮고요. 또는요? 여굴, 여세, 저감 방안 그런 얘기도 괜찮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한번 보겠습니다. 준설 작업에서 이것만 중요한 건가요? 항만에서 일어나는 작업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요, 작업 일수나 이런 스케줄 검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항만 조건에서는 맨날 안개 끼고 풍랑이 있어가지고 실작업 일수를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업 스케줄에 대한 검토, 실작업 일수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다 돈이에요. 공기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요? 실작업 일수에 대한 검토, 작업 스케줄 검토 이런 얘기가 가장 기본인가요? 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사항 이렇게 쓰는 게 낫나요? 실작업 일수에 대한 검토 또는 스케줄 검토 이렇게 쓰는 게 낫나요? 그 대상을 특정해 달라니까요. 고려사항 하면 뭘 고려를 해요? 그 대상을 특정하는 거죠. 그래서 답안을 쓸 때도 그냥 고려사항, 조사사항 이렇게 막아서 고려사항은 지시구안, 조사사항은 예언본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그 대상을 특정해서 무슨 조사, 무슨 고려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내용을 보시면 준설선에 대해서는 메케니컬 타입, 난 메케니컬 타입 해가지고 쓰고요. 각각 특징은 이렇게 비교 안 하십니다. 펌프의 특징, 그래브 준설선의 특징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준설 작업 시 주의사항은 전중 후, 그래서 준설 작업 직전, 준설 작업 중, 준설 운반 매립할 때, 하고 준설 운반 후 해서 유실률, 유보율 이런 품질 평가도 하게 돼 있죠. 자, 그런 부분 얘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항만기 봉사의 케이슨 진수요. 자, 케이슨 제작 방식은 어떻게 얘기를 꺼낼 수 있나요? 제작 방식의 분류는요. 바닥판 제작, 그 다음에 벽체 제작이 있어요. 근데 슬리폼으로 올리기도 하고 바닥판에서는 그냥 일반 거푸집을 쓰기도 하고요. 진수 방법은 뭐가 있다? 해상 크레인을 사용하는 방식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 있고요.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그 장비의 중량에 따라서 설악호, 삼성호, 3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방식은 뭐가 있죠? 예, 뭐가 있어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을 얘기하죠? 예, 선박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DCL이나 이런 거 또는요, 예, 지형 지문을 이용하는 방법, 경사로와 사상 진수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크레인 얘기하는 거고요. 운반은 직접 운반과 간접 운반이 있고요. 거치는 해상 크레인을 이용하는 방법과 윈치나 앵커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떤 얘기를 한다? 주의사항은요. 해상 작업의 작업 안전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스케줄 얘기도 꺼낼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진수에 대한 부분은 시험 문제가 반반인데요. 이게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공사 시사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 시사는 자, 이거 이제 한번 볼까요? 사전 조사나 시공 계획은요. 현장 상황에 맞게 쓰세요. 사례를 둬서 쓰세요. 뭐 사전 조사는 예를 들어서 개혁 조건과 현장 조건, 시공 계획은 사기상관에서 사전 조사, 기본 계획, 상세 계획, 관리 계획이 있는데 무슨 현장에 예를 들어서 쓰세요. 댐 현장이 됐던 도로 현장이 됐던 이런 얘기를 해서 해요. 사전 조사나 시공 계획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건 만약에 잘못하면 나중에 원가가 증가가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요. 자,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공사관리 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자, 공사관리 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공사관리. CM 얘기 꺼낼 수 있어요. CM. 아니, 공사관리가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우리가 원가절감기법, MCX 이론 이런 걸 몰라서 안 되는 건가요? 이걸 실은 공정관리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문제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강조해요? CM 제도의 토목 분야에서의 활성화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죠? 이런 공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4차 산업혁명 기술, BIM, 뭐 드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모듈러 기술이나 이런 것도 시공 관리의 획기적인 기술이 될 수 있나요? 해요. 그러면 이런 공사 시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뭘 얘기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CM 얘기를 언급을 하세요. 그런 얘기가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예전처럼 뭐 그 계층 얘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그런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책에 보시면은 그 관연도 합격자들이 쓴 그 모범 답안이나 아니면은 그런 핵심 대제목 25문제 책이 있죠. 그거를 오늘까지는 정리를 하세요. 다 키워드는 암기가 되셔야 돼요. 뭐 표주충기, 적극적, 소극적, 내적, 외적 거기에 대한 키워드는 암기가 되셔서요. 그게 돼야 밑에다가 부연 설명은 밑으로 쫙 내리면 쓸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오늘 정리를 하십니다. 지금부터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시에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